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수급 기초론 7강, 이제 수급 척도 중에 주체별 현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별 현황은 사실 참 말도 많고 여러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수급 현황 중 하나를 들라고 하면 이 주체별 현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급을 본다, 그러면 주체별 현황을 보는 게 수급의 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부분까지 있을 정도로 주체별 현황은 수급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으로 개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체별 현황이 수급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급상에서 살펴봐야 될 척도 중에 하나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체별 현황에 상당히 이제 재밌는 사진들을 좀 많이 갖다 붙여놨습니다. 우선 바탕 사진에 노루나 고라니처럼 생긴 짐승들의 어떤 군집 사진을 바탕으로 깐 상태에서 양의 모습과 사슴 그리고 고라니, 이들을 먹이로 삼는 맹수들, 사자, 또 하이에나, 곰, 사실 곰이 이런 분들 잡아먹는 건 못 봤습니다만, 또 이제 표범, 늑대, 이런 맹수들의 사진과 같이 이렇게 함께 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파생시장은 약육강식의 어떤 좀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다 놨는데요. 우선 이 사자의 모습을 보면 일단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겠죠. 우리는 이 사자를 흔히들 이제 외인들을 이 사자에다가 많이 갖다 이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얘들은 이제 먹성이 아주 좋죠. 또 이제 닥치는 대로 잡아 먹습니다. 또 이제 스스로 종족 유지를 할 수 있는 강한 사냥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넘버원입니다. 동물의 왕국 사파리에서는 사자가 넘버원이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이 하이에나를 그려놨는데요. 이 하이에나는 좀 어딘가 모르게 좀 힘이 없어 보이죠. 주로 얘들은 이제 직접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떼를 지어 다니면서 주로 남의 것을 뺏어 먹습니다. 찡겨 먹기의 달인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자들도 이들 하이에나 집을 만나면 경계를 상당히 합니다. 또 뼈다귀에 이제 살점이라도 좀 남겨주면서 이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증권 이쪽 파생 쪽에서는요. 이 하이에나는 이제 사자에 부여되는 외인을 형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이에나는 우리가 이제 주로 증권들을 이 하이에나에다가 많이 빗대서 얘기하는데요.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증권 쉐이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하는 짓이 얄미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하고 사자, 그러니까 이제 하이에나와 사자가 잘 싸우지는 않죠. 그처럼 증권과 외인은 서로 공조관계에 있습니다. 공생관계에 있고, 그러나 때로는 이들 간에 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자들이 이제 싸움을 피하지만 이제 이 사자가 화를 내면 증권은 초전박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곰의 모습이 있죠. 얘가 좀 우직합니다. 우직한 모습, 우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 곰과는 싸움을 피합니다. 즉 외인과 증권도 투신과의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투신은 이제 곰에 비유되는 투신은
막강한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물을 움직이면서 가지고 있는 파워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외인과 증권사들도 이 투신의 현물 운용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대응을 해가는 어떤 그런 입장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단 상위군집에 있는 파생기의 상위군집에 있는 이제 시장 조성자 입장에 해당하는 주체들인데, 그런데 조금 앞서 얘기한 그 세 집단에 비해서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이제 2% 부족한 존재들. 제가 표범에 비유를 해놨는데요. 표범의 경우에는 이제 군집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적 사냥 능력은 사자나 하이에나보다 훨씬 탁월하거든요. 미처 기민하고 빠르죠. 또 영리합니다. 네, 사냥을 하고 나면 음식을 나무 위로 가져가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먹어 치우는데요. 이런 어떤 표범의 어떤 그 행동 패턴을 두고 보험사를 이렇게 두고 예를 들거든요. 만기의 보험사 포지션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나름대로의 시장에서의 파워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 보험 쪽의 이익을 위한 어떤 포지션 관리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표범 쪽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끝에 끄트머리 보면 늑대 있죠? 네, 은행을 여기다가 비유했는데, 일단 맹수는 맹수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언급했던 맹수들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 쪽에서의 어떤 거래 내용들을 여기에 비유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샤파리, 동물의 왕국 샤파리에 비교한다면 이제 먹이 피라미드 구조의 상단계에 위치한 어떤 존재들, 시장 조종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주체들에 대한 모습들을 동물에 비유해 봤고요. 가장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세 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순박하게 생겼습니다. 매우 착합니다. 네, 멍청합니다. 먹성은 되게 좋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으려고 듭니다. 살도 통통하고 뒤뚱거리면서 걷기 때문에 싸울 힘도 없고요. 도망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맹수들이 입 벌리면 먹는 거죠. 네. 이런 양의 존재가 있는데요. 보통 이 양을 개인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기도 하고요. 네. 좀 비하해서 소위 똥겜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도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제가 포지션 잡고 있다가 제 포지션이 똥개미 포지션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저도 느끼는 거거든요. 네, 저 역시 이런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여자로서 좀 씁쓸한 얘기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슴이라는 동물을 또 비유를 했는데요. 머리 보면 지금 늠름해 보이죠? 뿔도 멋있고요. 그러나 이 사슴군 역시 먹이사슬의 하층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슴들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요. 이제 이동해 가면서 풀이 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식량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군집 생활을 합니다. 이 사슴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는 뿔도 있고, 또 다리를 보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강한 다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수들이 먹겠다고 달려들면 별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존재죠. 이제 동물의 세계에선 이 사슴들을 그냥 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또 이 사슴들끼리는 자기들 중에서 풀이 많이 크고, 또 맹수 접근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사슴 통역 대장이라고 하려나요? 이런 사슴한테는 고수다 또는 중수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따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아주 귀엽게 생긴 조그만 동물 있죠? 사슴과 동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라니인데,
이 고라니는 군집 생활하는 이 사슴과는 달리 독고다이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식 동물인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 고라니 경우는 뿔도 없습니다. 대신에 매우 민감한 어떤 반사신경을 갖고 있는데요. 귀를 보면 청각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사슴들은 군집을 이루면서 경계감을 가지면서 사자가 포위를 하고 있을 때도 풀을 뜯어먹는 게 사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니는요,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네, 도망가서 숨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자들도 이 고라니를 사냥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양이나 사슴이나 고라니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먹이사슬 위에 있는 맹수들의 사냥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제가 주체별 현황을 언급하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서두의 접근인데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글로 우리 카페에다가 이제 한번 쭉 해서 해당 내용을 한번 최근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쭉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 해가지고 사자와 하이에나, 또 곰, 표범, 늑대, 양, 사슴, 고라니, 이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글로 이제 재밌게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서두에 잡아보면서 주체별 현황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왜 우리 개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누구나가 이제 씁쓸하지만 웃으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상태에 있어서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주체별 현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주체별 현황을 이제 보면서요. 공부를 해 나갈 때 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체별 현황을 수급의 척도로서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체별 현황처럼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데 너도 나도 없이 다 보고 있는 자료, 이게 왜 주체별 현황인지 처음에 한번 이제 말씀을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체별 현황 자료를 보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보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그거 다 사기다. 그거 보고 거래해봐라. 분명 깨진다. 뭐 이런 의견이 팽배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뭐 누구나 소위 말로 모두 개소죠. 다 본다고 하는 말이 돌 정도로 주체별 현황 자료는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 주체별 현황에서 개인의 포지션 쪽과 반대로 거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시장이 흐르고 난 반대편은 늘 개인이 다치고 있거든요. 다들 피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만. 근데 이 주체별 현황이 왜 그런 이제 공격을 받았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별 현황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과연 이 자료가 주체별 현황이 정확한 거냐? 과거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위장 계좌의 활용, 특히 이제 개인 계좌들 있죠. 증권사나 외인들을 계좌를 위장시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파생상품 계좌의 경우에 개인 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자금이 개인이 아닌 경우들, 주로 이제 핫머니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뜨거운 돈입니다. 실제로는 단기 펀드의 자금을 핫머니라고 하니까 그런 정상적 핫머니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우회 자금들도 있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액의 비자금 같은 내용들이 들어온다거나, 가령 좀 시간이 지난 부분이긴 하지만 SK그룹 쪽에 최모 회장의 자금이 핫머니로 파생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초전박살이 났다. 뭐 이게 풍문인지 사실인지 사실 그 어느 정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또 확인된 바도 확인시켜준 바도 없어요. 그러나 뭐 기사에 났던 부분들 뭐 이제 이런 걸 보고 추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SK그룹의 자금이 어떤 누구누구를 통해서 자금이 뭐 움직였었다는 등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저 역시 뭐 그것을 그 계좌로 확인을 받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것의 진실 여부를 뭐 확실하게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정할 수 없다. 위장 계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 계좌가 아니더라도요. 개인 계좌지만 상당히 파워가 있는 그런 개인 계좌들의 자금들도 움직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쪽의 어떤 주체별 현황 속에서 자료의 현황이 나왔다고 해서 그 개인들의 흐름 진행되는 쪽이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위장 계좌나 또 어떤 파워 있는 세력의 자금이 개인 계좌로 움직일 때 어떤 일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 주체별 현황의 자료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증권사 자체 자료의 집계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공적 기관들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에서 쭉 뽑아갖고 증권사로 뿌려주는 자료여서 이 자료가 모든 증권사마다 동일한 자료다. 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좀 더 생길 텐데요. 한번 이게 조회를 해보십시오. 영웅문 자료와 이트레이드 증권 자료가 다르고 또 어디 자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또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해서 그 HTS에서 뿌려주는 시간 차이도 나고 각 증권사마다 이제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밑에 이런 얘기를 쭉 갑니다. 동 자료는 뭐 본사의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낸 자료이므로 투자에 참고하시되 자신들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을 깔아놓습니다. 증권사도 면피하기 위해 던지는 얘기지만 이 주체별 현황 자료가 그런 자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증권사 자체 자료에 집계되는 부분은 이제 보통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거냐면요. 증권사의 계좌를 트면요. 인격 코드라는 부분을 넣게 돼 있을 거예요. 그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그 계좌에 그 고객 계좌에 개인이라는 코드를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법인이면 법인 코드를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애초에 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고객이 여는 계좌들은 뭐 개인 계좌다 아니면 뭐 법인 계좌다 아니면 외인 계좌다 이런 부분이 애초에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필드가 만들어져서 또 데이터 필드가 그 계좌에 이제 달라붙게 되고 그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들은 개인의 거래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거래 내역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것을 그 외인 쪽의 자료로 아마 이제 증권사에서 추정해서 뽑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면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어떤 부분들과 그 주체별 현황의 자료의 이제 합계 이런 걸 보면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주체별 현황의 자료가 아주 정확도가 높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측면에서의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이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자료의 후행성입니다. 수급은 가격에 선행한다라고 수급론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이대는 이유가 이 주체별 현황 속에 있어요. 자료가 늦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자료가 확인되고 나면 이미 시장은 움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대개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움직이면 반대편은 개인이 있고요. 이제 개인이 이제 다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다쳤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다친 현재 원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미래의 어떤 필연적 흐름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연속성을 가져갈지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운 흐름이 나올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료의 신뢰성 문제, 자료의 후행성 문제 등등해서 이 주체별 현황은 참 이 반박하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봐도 된다라는 주장들. 예. 그리고 주장이 일리 없다고 반박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선택은 주체별 현황 자료를 보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선택했죠. 너는 보지 마라. 나는 보겠다. 네, 누가 더 유리한가 나중에 견져보자. 이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활용 가치가 있다면 사용하면 됩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다만 단독적으로 주체별 현황을 거래 포인트로서 활용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별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체별 현황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느냐.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미 자료가 확인이 된 거죠. 현재 나온 결과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누가 사냥을 당했구나. 오늘 이 순간까지 호구가 누구구나. 누가 피를 흘려서 이 시장을 지금 지탱하고 있구나. 라는 현재 시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지금 누가 물려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활용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그 시장의 주인을 외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외인의 기본 포지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외인이 현선물을 매수하면서 양매도 포지션을 가져갔고 개인들이 양매수를 잡고 있다. 시장의 패배자가 오늘 양매수자구나. 콜매수를 했든 풋매수를 했든 따로 했든 같이 했든 옵션 매수자들이 지금 당했구나. 외인들이 기본 포메이션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방향을 상방으로 리딩을 하는데 저 윗자리에다는 콜을 불러대고 또 아랫자리에는 풋을 짚었네. 콜 부르고 풋을 짚었다. 오늘 변동성이 없구나. 양매수자들 죽었고 오늘 방향은 와리가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 하면서 이 사냥 방법을 체크하고 향후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걸 근거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기본 포지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승자가 시장을 어떤 패턴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세 번째다가 짚어놓은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 사냥을 했는지, 사냥을 했다는 것 방법은 양매수자만 잡는 방법이 아니라, 시장 돌파 흐름을 가져가면서 반대 방향 거래하는 이들을 잡고 변동성 매도한 사람들을 피멍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사냥 방법이 이루어졌고 시장 흐름이 체크가 됐으면. 세 번째, 진행된 포지션의 전체 포메이션을 통해서 향후 시장 흐름이 어떤 성격으로 진행될지 예측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다쳤는지를 확인한 부분이 1번과 2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레이더가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거래를 위해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시장 흐름이 어떤 성격으로 진행될지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주체별 현황이. 이 3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자료의 활용 측면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는 직접 내가 베팅을 하는 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 그때 무언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급론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의 주체별 현황 자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결국 시장의 패배자가 계속 끌고 오죠. 오늘 오버 포지셔널일 수도 있고 일중 거래자일 수도 있고 등등. 오늘 이제 시장의 패배자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결국 손절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이제 승자가 전리품을 어떻게 획득해 가느냐 이런 과정을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결제 악정의 변화하고도 연결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체별 현황 자료는 통상적으로 주체별 현황 자료만 보고선 판단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떤 수급 자료들과 같이 비교 참조하면서 이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장에 그 동물의 왕국 사파리 모습을 쭉 좀 길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하는 양, 또 똥개미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또 사슴, 뭐 고라니,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하해서 제가 좀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비하할 부분이 아니라 늘상 사육되고 길러지다가 도축된 어떤 가축들, 가축이나 양처럼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들판을 뛰어놀다가 사냥당하는 짐승들. 이들은 실제로는 패자가 아닙니다. 패자는 승부에서, 경기에서 진 이들이죠. 가축이나 짐승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서 배팅을 하는 거고요. 배팅을 하는 순간 내가 패자냐 승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자에게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고 또 제가 또 패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패자가 발생했을 땐 패자에게 사실 진심 어린 또 이제 위로, 공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마 파생인의 기본 덕목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은 한번 이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주체별 현황 자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주체별 현황 자료의 활용한 예로서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가 2014년 이제 지난달 만기죠. 그러니까 이제 11월문 만기. 이제 2014년 11월 며칠이었을까요? 이때가 만기 11월 이제 둘째 주 수요일 날 밤에 제가 이제 체킹한 자료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 이 주체별 현황의 자료를 살피고 이제 옵션 미결자의 현황을 같이 본 다음에 이제 만기 지수를 예측하고 이제 그 만기날 시장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 글이 요 글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 아마 시장 예측 부분, 시장 관찰해 보면은 우리 카페에 시장 관찰해 가시면 관찰이 아니고 이제 실험실에 가시면 시장 예측이라고 있는데요. 글까지 쓰면서 예측하는 경우는 제가 만기 전날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날도 이제 만기 전날 11월 12일 날 이제 밤 8시에 이제 작업을 했네요. 8시 40분에요. 주체별 수급 현황을 먼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개인이 양매수 누적이구나 체킹을 했고요. 외인은 상승시 수익이 크게 열리는 구조고, 그죠? 250에 모일 때 수익이 아주 좋아요. 수익이 아주 좋은 상태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실이 안 나는 아주 좋은 패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증권은 이제 250을 벌어지기만 하면 수익이 좀 더 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250으로 온다고 해서 뭐 손실이 나는 상황은 아닌 그런 정도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을 봤을 때 개인은 250 근방에 갔을 때 뭐 최고 손실은 아니지만 손실이 제법 되는, 그렇다고 해서 뭐 257이나 258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미 옵션들이 콜옵션들이 사망을 한 상태거든요. 이런 어떤 그 누적된 그 포지션 현황과 그걸 단독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 후에 옵션 가격과 옵션 미결제 수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어떤 형태로 짚어두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옵션 판때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250하고 252 사이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250 영역의 범위다. 250 범위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제 해석을 했죠. 위든 아래든 지수가 250, 제가 이렇게 써놨죠. 위든 아래든 지수가 250에서 멀어진 위치라면 250을 향해 수렴하는 흐름, 이 흐름이 기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만기 예측을 했었던 거죠. 주체별 현황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마 만기날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는 찾아보시면 250 핀 리스크가 확실하게 나왔다. 즉 250을 향해서 수렴하면서 만기날 정말 긴 빠지는 250 수렴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주체별 현황을 활용해서 잘 이용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별 현황 자료의 문제점을 예로 들어서 이걸 볼 필요가 없다, 있다. 이건 소모적인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으면 보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잘 활용하면 될 부분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급 쪽에서 살펴본 수급 척도로서의 주체별 현황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체별 현황에 대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선물과 옵션의 미결제 약정, 이걸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